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월가 파워 엘리트들의 최근 발언과 실제 포트폴리오 변화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최근처럼 이렇게 그 글로벌 머니 무브가 방향을 바꿀 때에는 그 자산시장, 금융시장의 어떤 키맨, 파워맨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오마이 현인이라고 하죠. 3,400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먼이라고 하는 그 JP 모건 체이스 은행의 회장입니다. 그 JP 모건이죠. 그 JP 모건은 그 사실은 월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우리나라의 은행과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준의 그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1930년, 1907년 때 미국 대공황 당시에 미국 재무부를 대신해서 구제금융을 그 민간 은행이 했었던 막강한 업체입니다. 이렇게 그 맨하튼 월가를 무대로 그 미국 금융시장, 자산시장을 조종할 수 있는 이 키맨들의 발언이 사실은 시장을 움직입니다. 자, 그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달러는 더 이상 무조건 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기축통화 달러는 미국의 정부라는 신뢰도,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어떤 패권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부메랑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투자시장에서는 미국 자산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이 쏠리는 어떤 그래비티라고 해야 되나, 그 유인책이 됐었죠. 그래서 미국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워렌 버핏이 달러가 더 이상 무조건 강한 화폐가 아니다. 달러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의 티켓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실제로 달러 약세가 벌어지고 미국 금융주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미국 자산들이 다 급등을 했죠. 그리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최근에 나와서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나스닥, S&P 그 지수들 그리고 또 종목들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발언이 사실은 그 이후에 적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확한 예측자일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발언이 지나가고 나니까 적중을 하면서 그 투자자들은 이 사람들은 정확한 예측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고 예측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은 절대 예측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 조정자예요. 그러니까 그 JP 모건을 예로 들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얼마 전까지 유럽 ETF 시장의 담당 인력들을 20% 이상 충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ETF, 그 유럽의 ETF 상품들을 대거 매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늘렸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자, 신흥국과 EU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나서 후행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증시는 아직 고평가돼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유럽 시장과 신흥시장으로 돈을 넣으란 얘기죠. 자,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 될까요? 이미 EU와 신흥국들의 자산을 대거 매입을 해놓고 미국에서 돈을 빼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그 워렌 버핏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 시장, 자산시장이 폭락할 것을 물론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측도 이 사람들의 행동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건 사실이죠. 자, 트럼프 집권하자마자 미국 자산시장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알고 워렌 버핏은 미국 자산시장에서 돈을 빼서 현금화시켰죠. 여기서 대거 뺐던 것들이 미국의 금융 주식의 지분이었어요. 자, 미국 금융 지분들을 다 빼고 현금화시켜 놓은 다음에 미국 달러가 더 이상 무조건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자산시장에서 그 금융사들의 지분이 주가가 떨어졌죠. 자, 이 사람 그 워렌 버핏도 결국은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맞게 시장 참여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들이 발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들이 자신들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자신들의 발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발언이 중립적일까?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발언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익에 최대 부합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목하고 저 사람들의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게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뢰의 중심이 국가에서 대체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의 기회를 의미할까요? 화폐 시스템은 신뢰 시스템입니다. 신뢰의 체계가 곧 화폐 시스템이에요. 자, 신뢰의 대상이 투자자들의 신뢰의 대상이 국가에서 대체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화폐 시스템의 변화. 넓게 보면 화폐 시스템이 결정해주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은 정부에 대한 신뢰,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법정화폐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은 달러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신뢰를 보증금으로 하고 있는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 미국이 앞으로 법정화폐 달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유지가 어렵다라는 거고 붕괴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의 대상이 투자자들 신뢰의 대상이 금과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금은 근본이자의 보증금이었고 비트코인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뢰 체계죠. 머니무브가 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화폐 시스템의 변화,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시스템이 정부의 신뢰,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알고리즘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즉 암호화폐에 대한 화폐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의 관점이, 시각이, 관심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화폐 시스템,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이 변곡점은 변화를 의미하고 그 부의 재분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기득권층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부의 재분배는 기득권층들에게는 부의 어떤 손실의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희 같은 중산층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거를 기회로 살릴지 또는 새로운 위기가 될지는 각자의 판단과 준비, 학습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부의 재분배 상황에서 이익을 취할지 아니면 나는 더 가난해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인 발언들을 했어요.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그 암호화폐 부정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가 제로가 될 거다라고 줄곧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남미에 있는 한 암호화폐 그 거래소인가 블록체인 업체인가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의 입술을 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손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클릭하고 있는지를. 그 제이미 다이먼도 사실은 그 달러 패권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발행권, 신용 창출, 대출 가지고 돈을 벌었던 대표적인 투자은행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맹공했어야 됐죠. 실제로 2022년까지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뒤에서는 JPM 코인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 코인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그동안 매도했던 사람이 입에서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겠다라는 신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의 흐름을 달러에서 달러 대출 상품, 그러니까 파생 상품들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금 이쪽으로 돈의 흐름을 바꿔놓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원하고 있을까? 그쪽에 자신들의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대한 준비를 할 거고 이 발언 뒤에 이 발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짜고 규제를 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은 경제 언론이나 그리고 시장을 공부할 때 종목에 대한 어떤 회계 분석,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하는데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경제는 수급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완전 경제 시장을 물론 전제로 하지만 그런 시장이 사실은 어떤 이상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방향성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 투자가 수익을 내느냐 손해를 보느냐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시장
시장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상, 살고 있는 이상,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수급 상황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니 100% 시장 수급 상황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시장 수급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요인, 지경학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정학적인 요인과 지경학적인 요인들을 복합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맨들, 파워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워렌 버핏, 그리고 JP모건 등등의 월가 투자은행들, 그리고 그들과 공조해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재무부, 미국의 백악관 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라는 패권 세력, 그리고 미국 월가라는 금융시장에서 패권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을 조종하고 그 시장 조정하는 여러 가지 기본 요소들이 합쳐져서 시장의 수급 상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시장 수급 상황이 우리의 의지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이 윗단에서 거대한 어떤 힘과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시장 수급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결정하는 조정자들, 이 조정자들이 현재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경학, 지정학 등등 정치적인 요인, 이 흐름을 보는 거, 그러니까 패권자들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의도들, 발언들, 행동들에서 어떤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 5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국채 시장에서 불안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채권 시장은 최근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주요 촉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최근 채권 시장에서 그 미국 채권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는 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투자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산다는 게 미국 국채고, 두 번째가 일본 국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정부의 신뢰도, 일본 정부의 어떤 믿음, 신뢰도를 기반으로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물론 이제 그 수익률도 적당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이상의 수준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돈을, 특히 자산가분들은 원금 보전이 가장 큰 관심사니까 미국 국채가 1호 투자 대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와 그 일본 국채 시장에서 그 예전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장기채 그 수익률이 사실은 그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기채 수익률이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제 국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국채를 사줄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호예요. 그럼 왜 이런 신호들이 자꾸 나타날까요? 특히 최근에 이런 신호들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관세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바꾸면서 정책 변수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채권을 사지 않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일단 미국 정부를 과거만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정책들을 펼칩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만큼 일관된 정책을 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는 불확실한 시그널을 일단 주죠. 그 시그널들을 금융시장이 해석을 하는데 불확실하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트럼프의 패턴을 알고 나면 가장 확실한 신호인데 금융시장에선 그거를 불확실하다고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신호를 주길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질이 뭘까요? 일단 미국 정부를 왜 채권시장에서 믿지 못하다고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일단 미국 정부가 국채 규모가 36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국채 이자만 1년에 8,800억 달러 정도를 내고 있고, 이게 조금만 더 불어나면 아마 올해는 이제 1조 달러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나 그 모든 패권 국가들이 그 채권의 이자로 국방비보다 많이 지출할 경우에는 그 패권이 끝나가는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방력과 경제력이 그 정부, 그 패권의 어떤 보증 역할을 해주는 힘인데, 국방비보다 채권 이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건 이제 그 나라의 경제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근데 36조 달러에 대한 이자가 현재 지금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있고 올해 말 정도면 아마 지금 천조국이라고 해서 미국의 국방비가 1조 달러인데 1조 달러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부의 신뢰도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도 그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가 마중물로 많은 돈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GDP의 250% 부채 규모가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채 규모가 GDP의 130%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국채 규모가 그다지 큰 게 아니에요. 일본에 비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신호가 자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국채 시장에서 지금 채권을 사지 않겠다. 채권을 살 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미국의 규모, 국채 규모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그 한 해 동안에 물론 이제 그때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지만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가 사실은 그 공화당 정부 때는 감세 그리고 민주당 정부 때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재정 적자를 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제 와서 트럼프 정부 때 유독 지금 재정 적자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는 것일까요? 자, 그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MMF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그 법정화폐,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면 그 국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나면 미국은 그냥 달러를 찍어서 부채를 갚으면 되니까 부채 규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제 그 부채 규모를 걱정해야 되냐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FED와 재무부가 합의해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FED가 달러 찍어서 사주면 되거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채를 사는 국가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로 국채를 그동안 많이 샀던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 더 이상 국채를 안 사려고 해요. 왜냐면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그 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그때 스위프트망 에서 배제를 시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화폐는 신뢰도가 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정화폐는 법정화폐 이꼴 신뢰 화폐이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는 법정화폐는 화폐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감세안이 21일 날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이 특히 이제 법인세 감세라거나 이제 부자 감세안이 트럼프가 하원에 가서 난리를 치면서 통과시켜달라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그 우여곡절 끝에 감세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매체들이 분석을 한 결과 2030년까지 감세안으로 인해서 2.5조 달러,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지금 믿는 구석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19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보증금으로 해당 금액에 발행한 금액만큼 미국 국채를 사서 단기 국채를 사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모가 2,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 2조 5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채권을 팔아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중요해진 거죠. 최근 그 비트코인 유럽 등으로 자금 유입이 주목해야 될 핵심 신호를 하나를 꼽자면, 자, 최근의 자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의 자금 흐름은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 자산 시장에서 30억 달러 트럼프 집권 이후에 30억 달러라는 자금이 빠져나왔어요. 일단 판 거죠. 그럼 이 30억 달러가 어디로 갔을까? 10억 달러는 EU의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EU에 있는 ETF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고요. 10억 달러는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감세안, 그다음에 관세 정책 등으로 미국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원했던 방향이기도 해요. 트럼프는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달러 약세를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관세 전쟁도 사실은 관세로 상대국 중국이나 한국, 대만을 일본을 압박해서 사실은 그 해당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원화 평가 절상, 엔화 평가 절상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의 평가 절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4월 2일 날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 관세 전쟁에 따른 협약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결국은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관세를 철회하고 자국의 통화를 평가 절상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달러 표시 자산들, 특히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달러 표시 자산을 그동안 샀던 투자했던 금융 세력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빠져나가서 평가 절상되는 화폐 쪽으로 투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 나라 자산들이 가격이 오를 테니까. 이런 지금 자금 이동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은 달러 약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그 비트코인 가격이 21일 날 달러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11만 불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임하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 1월 달에 10만 9천 달러였다가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당시만 해도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인식이 됐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왔던 거죠.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고 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 추세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반해 비트코인이나 금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1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내러티브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스닥과 동조현상을 보이면서 나스닥 주식이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였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근데 중간중간에 나스닥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는 현상이 그 추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나스닥이 계속 떨어지는데 중간에 갑자기 비트코인은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이렇게 혼합된 혼란스러운 양상을 그동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11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넘어서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이전보다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러티브가 확산되면 시소 게임이거든요. 어떤 기울기가 한쪽으로 갑자기 쏠리게 되면 기울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그 신고가 갱신을 계기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디스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자, 무디스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하고 피치는 우리가 흔히 뭐 경제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신평사라고 하죠. 자, 무디스라는 회사는 1909년 미국에서 존 무디라는 사람이 만든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신용평가 회사예요. 헨리 바넌 푸어라는 사람이 180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채권 시장의 저 데이터를 정리해서 배포하는 그 데이터 정보 회사를 차렸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 재무제표, 매출 등등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냥 배포하는 회사였고요. 지금은 물론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무디스가 그 존 무디라는 사람이 세운 무디스가 세계 최초로 채권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도를 등급화해서 서열화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지금은 뭐 그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투자하거나 어떤 국가에 대한 신용도 여러 가지 이제 신용평가가 또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내가 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평가를 하죠. 신용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신용을 등급으로 매기는 거, 계량화하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왜 무디가 신용평가 회사를 차렸냐?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07년에 미국에서 1930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공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그러니까 독립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철도, 석유, 그 다음에 철강 등 인프라에 관련된 회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산업이 호황이었죠. 1920년대에는 미국의 광란의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 이제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을 겪은 다음에 유럽 시장이 망가지니까 미국이 광란의 20년대를 겪었고 그게 이제 결국 대공황이 이어지는데 그 전에도 미국에서는 이미 철강 회사 유명하죠. 카네기, 록펠러 등등이 철도, 철강으로 돈을 번 재벌들이잖아요. 그 카네기, 록펠러 등등이 나중에 이제 모든 불황기 때 철강, 철도 회사들을 합병하면서 여기에 이제 JP모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합병하면서 독점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철도, 철강 회사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있었어요. 자, 이 회사들이 막 난립할 때 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회사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헨리 바넌 푸어가 처음에 이제 그 채권 데이터들을 그 정보들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줄어드는데 이제 거꾸로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또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존 무디가 보고 시장에 데이터가 많은데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일일이 보지? 내가 회계장부 보는 수고를 덜어줄게. 대신에 돈을 내라고 해서 만든 게 신용평가. 지금 현재 AAA, 미국이 얼마 전에 신용등급 강등 당하면서 최고 윗등급이었던 AAA에서 AA1 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 당했죠. 그러니까 이 등급 체계를 만든 게 무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채권 시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런던에 근거했던 유럽의 금융사들이 있었죠. 이 유럽의 금융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금본위제 당시에는 영국 왕실 그리고 각국의 왕실의 금광에서 금을 채굴해서 왕실의 금을 조달해주는 금 밸류 체인을 장악한 것으로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근데 금본위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위기를 맞았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금본위제가 본질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1800년대 말기, 1800년대 초반부터 1800년대 100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을 치르면서 영국 왕실, 프랑스 왕실 등 주요국들의 왕실은 화폐 발행을 남발하면서 사실은 금본위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때고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금본위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각국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금본위제로 돈을 벌었던 금융사들, 런던 베이스의 금융사들이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신사업이. 그 새로운 신사업이 뭐냐면 미국 식민지 독립 이후에 미국의 산업이 거대하게 시장이 열리니까 그 미국 시장에서의 그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장악해서 채권 시장을 장악해서 돈을 벌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차일드 그 금융 가문이 JP 모건이나 그때 이제 쿤 로앱이라는 그 또 미국의 금융사가 있었는데 그 쿤 로앱이라는 회사 등등을 브릿지 징검다리로 해서 미국 채권 시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철도 회사인 록펠러가 사실은 JP 모건을 통해서 로차일드의 자금으로 이제 독점적인 전 세계 최강 회사로 거듭나게 되죠. 독점 재벌이 되죠. 이때 채권 시장의 투자가 활발해지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업체들도 그만큼 많았던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금융사들은 자체 분석 시스템이 있고 이제 똑똑한 인력들이 있으니까 채권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지 방향 어떤 등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시에는 역시나 이제 로차일드가 채권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로차일드가 사실은 돈을 벌었던 게 워털로 전쟁에서 영국의 승리를 먼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고 반대로 영국에서 채권을 내다 팔면서 시장에다가 자신들의 채권 투자를 주목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영국이 패배했다라는 어떤 거짓 정보를 흘리죠. 거짓 정보를 노골적으로 영국이 패배했다라고 했던 건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로스차일드의 채권 매도를 보고 영국이 패배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반대였죠. 그러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재기를 합니다. 싸게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채권을 사들여서 로스차일드가 지금 거대 금융 가문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결국은 정보와 그만큼 로스차일드의 채권 투자 동향에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스차일드나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채권 투자 행동을 보고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행동을 따라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스템화한 게 사실은 신용평가 기관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 업체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 신용평가 업체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태생은 순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범을 합니다. 무디도 마찬가지로 무디스를 설립한 것도 시장의 어떤 등대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해석해서 내가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어떤 등급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처음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등급제는 필연적으로 권력화가 돼요. 자, 이 신용등급 회사들의 신용등급이 나의 투자를 결정하고 그 투자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니까 결국은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죠. 자, 이 권력이 됐을 때 큰 손들은 이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디도 그렇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지분 구조의 손바뀜이 있었어요. 경영난을
겪었겠죠. 계속 줄기차게 뭐 잘 됐던 회사는 없으니까, 뭐 탄생한 지는 100년이 넘었으니까 여러 가지 그 굴곡이 있었을 거예요. 이 굴곡 때 저가 매수를 한 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는 2000년대 초반에 이 무디스의 지분을 20% 정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을 한 다음에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사실은 무디스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으로 2009년에 금융 위기가 나고 무디스에 대한 그 무디스 신용평가에 대한 어떤 회의론, 그리고 정치권의 공격이 빗발치니까 그 정치권의 어떤 공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무디스의 그 지분을 축소시켜요. 그래도 현재 지금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무디스의 지분이 13.3% 정도 돼요. 20%에서 절반가량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1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레리 핑크가 이끌고 있는 10조 달러 이상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그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 JP모건보다는 사실은 블랙록 회사가 훨씬 더 시장 장악력이 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관행상 JP모건의 회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최고의 파워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레리 핑크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블랙록이라는 회사도 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과 함께 세계 최대의 그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뱅가드, 피델리티 등이 또 각각 또 7, 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 회사들 3개 회사의 지분만 합쳐도 30%가 넘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이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이에요. 이 자산 운용사와 헤지펀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있는 무디스가 중립적인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죠. 투자시장에서 순진하다는 얘기는 내가 가장 멍청한 투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투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디스의 신용평가가 부정확하다고 비판받는 주요 사례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용평가 회사도 결국은 아이비리그나 뭐 미국에 있는 대학들 아니면 전 세계의 대학들을 나온 결국 인재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들이 어떤 마치 슈퍼맨의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뭐 대학 나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대학 4년 동안 솔직히 무슨 공부를 얼마만큼 합니까? 물론 100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구조화돼 있겠죠. 그거를 누군가가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워 신용평가를 하는 거예요. 회계감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직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지만 사실은 모든 전문 직업이라는 게 슈퍼맨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업무를 맡으면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실수들을 해요. 무디스의 신평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고액 연봉을 받고 비교적 똑똑한 인재들이 몰려들어 있지만 이들도 인간이고 실수를 합니다. 특히 의도치 않은 실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에 있는 금융사, 금융패권을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대주주인 회사예요. 의도한 실수도 분명히 있겠죠. 의도된, 설계된 실수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설계된 실수라고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도를 무디스가 굉장히 건전하게 신용도를 잡았었어요. 근데 IMF 사태 직후에 갑자기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IMF 구조조정을 통해서 IMF가 발생할 당시보다 국가의 어떤 펀더멘털이 좋아졌는데 거꾸로 IMF가 발생하기 전에는 신용도를 좋게 등급을 매겨놓고 IMF가 발생해서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신용등급을 낮춰서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이거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다시 그 위기가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그러니까 중립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로 자꾸 제가 양자역학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관찰자가 관찰하는 순간 그 관찰 대상의 어떤 상태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기는 신용 등급은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신용 등급을 매기는 순간 그 회사에 투자자금이 몰리거나 투자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 신용 등급 자체가 그 투자 대상의 신용도를 변화시켜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 수차례 반복됩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직전에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CDO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죠. 신용도가 낮은 대상으로 이제 그 담보 대출을 해줬던 채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채권들이. 그러니까 채권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어떤 패키지 채권을 만들고 했었는데 이런 채권들이 자꾸 파생돼서 연쇄적으로 이제 부실 채권을 만들어 놨던 건데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건전한 등급을 매겨놨어요.
놨어요. 근데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오니까 그제서야 신용등급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직전에 안 좋은 상황에서는 신용등급을 좋게 매기고, 위기가 왔을 때 와서 조정 중인 상태에서는 신용등급을 낮추니까 위기를 더 부추기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자신들이 위기 때 신용등급을 낮추면 위기가 부채질된다 또는 가속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거는 그 신용등급을 낮춘 거에 무디스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금의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EU 국가들이 어떤 재정 위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석유값이 급등을 하니까 EU 주요국들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주요국들은 망해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버티는데 프랑스하고 독일은 버티는데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 아이르랜드, 그리스 등등이 못 버텼어요. 그리고 국가 부도 디폴트 선언을 하죠. 이때도 그 국가들에 대해서 건전등급을 매겼었어요. 근데 2010년에 디폴트 선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또 신용등급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또 자금들이 이 국가들의 채권을 급속도로 파니까 이 국가들이 결국은 이제 부도 디폴트 선언을 하죠. 국가가 특히나 그것도 유럽 선진국의 국가가 부도 선언을 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어떤 국제 자본의 흐름이 자유로워지는 이 흐름과 연관이 되는 거죠. 결국은 금융 세력들이 자본의 흐름을 자신들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자신들의 이익에 실제로 부합하도록 어떤 펌프질들을 하는데 무디스나 IMF, WTO 등등의 어떤 기구들 이런 기구들이 알게 모르게 또는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트리플 A에서 이제 AA 이제 1으로 무디스가 강등을 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스탠더드 앤 포어스가 그 2011년도에 그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서 최초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에스더프트라는 게임 회사에 투자했다가 거의 10배 수익이 났던 게 다 돌아탑을 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산시장에서는 이들의 어떤 그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처음은 아니니까 충격의 여파가 그 당시만큼 센 건 아닌데 일단 방향성을 어떤 결정해주는 이 등대 역할, 그러니까 그 수신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지금 사실은 그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해야 될 때인가, 또 새로운 신용등급이 지금 어떤 필요할 때인가, 뭐 이런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뜬금없이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디스가 어떤 이유에선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디스의 뒤에 있는 그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이제 그 헤지펀드들이 무엇인가를 의도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추론하는 첫 번째 바로미터는 그러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불러온 가장 큰 변화, 현재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를 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채권 자경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 그 채권 이자율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에서 채권 이자율이 급등했다는 거는 미국 자산시장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IMF라든지 그 리먼 사태라든지 그 그리스 디폴트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 때 봤잖아요. 그 신용등 강등되면 그 나라 국가에 들어왔던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리플 A에서 이제 AA1으로 강등 당하자마자 여러 가지 일사불란하게 자금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스탠더드 앤 포어스 증시 지수들이 다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갑자기 장기물 국채 금리가 5%를 웃돌아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달러 약세, 수익률, 국채 수익률 상승,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실은 동의어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 현상이 무디스가 의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결국은 국채 수익률 상승, 달러 약세, 그리고 미국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이걸 원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어떤 이득을 볼까요? 자, 미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EU의 유럽의 ETF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그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30억 달러가 빠져나와서 20억 달러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고 10억 달러 정도가 금과 비트코인 등 다른 대체 자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 현상이 지금 이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조정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이 자금의 이동, 미국 시장에서 유럽과 신흥국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대체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이 조정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이익이 이 자금의
이들의 흐름이 왜 이들의 이익에 부합할까? 이들은 유럽의 ETF 자산, 그리고 신흥국들의 금융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금 등등의 자산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JP모건이나 그리고 워렌 버핏 등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트럼프 집권과 함께 지난 5개월 동안 재조정을 해놨던 거죠. 네, 무디스의 평가 방식이 구조적 이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무디스의 평가 방식이 되게 웃깁니다. 내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무디스에 가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알려주세요라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내 돈 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삼성전자 회사채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의 신용등급을 알려주세요라고 돈을 내고 신용등급을 사보는 게 아니에요. 그 평가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평가 대상이 되는 미국이 우리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주세요라고 무디스에 돈을 내고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럼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국민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 받고 싶으니 신용도를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이득이 날 때에는 신용도를 좋게 평가를 하겠죠. 가능하면 신용도를 좋게 평가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부실 대출 문제가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국회와 정부에서 앞으로 은행들의 대출을 감시할 거야 라고 하면 대출을 꼼꼼하게 보겠죠. 왜냐하면 대출을 해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벌금을 내는 게 더 클 테니까요. 자, 그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신용등급을 편집할 수 있겠죠. 그런 유혹을 받겠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무디스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와서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하는 어떤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자, 신입사원이니까 교과서대로 이제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회사의 어떤 신용 등급을 내가 평가를 해서 위에 결제를 맡습니다. 그럼 그 결제를 맡는 사람은 자신의 무디스라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게 어떤 방향인지를 이제 간부 회의에서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이 코카콜라의 신용 등급을 좋게 평가해야 자신들이 지금 그 채권 발행의 어떤 주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을 텐데 갑자기 지금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추운 날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코카콜라가 안 팔리니까 얘가 신용등급을 낮췄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간부들은 회사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걸 그대로 사인을 해줄까요? 그게 아니죠. 자, 코카콜라는 겨울에도 마십니다. 그리고 스키장에서도 마십니다. 에어컨 밑에서도 마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추울 때도 마시기 때문에 사실은 날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채권 등급을 다시 재조정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사실은 그 인력 구조는 이런 위계 질서 때문에 그 안에서 선의의 어떤 판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회사의 이익에 맞게 편집이 됩니다. 예, 제가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기자들의 기사도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의 어떤 이익에 맞게 편집국장이 데스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데스크들이 기자들의 기사를 판단하고 게이트키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사들이 선택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이 거짓말을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선택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의 언론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사들이 편집돼서 나가는 거죠. 기사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기사들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사의 방향이 편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에서 모든 영리 기업들은 자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죠.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죠. 무디스는 워렌 버핏과 그리고 뱅가드와 그리고 블랙락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 사명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신들이 평가하는 고객이 돈을 내는데 자신들의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평가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100% 단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신뢰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의 이익이 나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들의 신용평가 결과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민간기업이고 영리법인입니다.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이 포장된 걸 뜯고 나면 어떻게든 그 회사, 그리고 그 주주회사, 그리고 그 회사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정치 권력,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모든 것들이 편집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이 기관들의 어떤 평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왜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실수, 그리고 과오, 잘못, 그리고 의도, 잘못된 의도, 악의 등등이 공개가 되고 밝혀지면서 신뢰된 흠이 갔는데 여전히 시장은 이들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으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식으로 이미 구조화가 돼 있어요. 프레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1907년에 대공황을 겪고 나서 채권 시장의 어떤 신뢰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무디가 이제 만든 게 무디스였죠. 자꾸 무디무디하니까 마치 그 전현무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쨌거나 무디가 그 신용평가를 만들고 나서 대공황이 한 번 더 와요. 1930년도에. 그러면서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들의 신용등급을 받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놓고 나서 결정적으로 1971년도 닉슨 쇼크 이후에 글로벌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죠. 그러니까 근본위제에서 달러가 벗어나고 그리고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고정환율제에서 각국의 환율제가 이제 고정환율제를 벗어나니까 모든 나라의 금리가 자국 화폐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 변동성을 해칭하기 위해서 헤지펀드들 그리고 파생상품들이 발생을 하고 이 헤지펀드와 파생상품들의 어떤 그 이익을 쫓아서 글로벌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러면 글로벌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제 각국들은 세금이 아니어도 채권 시장을 통해서 자본 충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미국이 그랬죠.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 당시만 해도 지금 36조 달러 중에 30조 달러 이상이 사실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1970년대 이후에 발행된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 조달을 하게 되니까 이 신용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국가들조차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에 목줄을 넘기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더욱 결정적이었던 거는 2004년도 바젤 협약에서 바젤 2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들은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자기자본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1,000만 원 대출을 해줬으면은 100만 원 정도는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자기자본 규약이 있거든요. 이게 신용등급에 따라서 자기자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1,000만 원을 대출해줬을 때 100만 원, 만약에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100만 원을 자기자본으로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300만 원을 자기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해지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마련해야 되니까 은행들의 자본 조달 그 여건이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사들이 무디스의 신용평가에 따라서 자기자본 조달 비용이 달라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무디스의 신용평가에 따라서 그 채권 조달 비용이 달라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법제화가 돼 있어요. 앞으로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에 신용등급이 없으면 채권 조달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믿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일단은 이 법률 규제 프레임 때문에 일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신용평가 기관에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법률 규제 때문에 상대방이 이 신용평가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현상이 이 신용평가 기관들의 어떤 신뢰도를 떠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신용평가를 보고 투자를 하니까 투자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뢰도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법적 프레임 때문에 이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가 없으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그 금융 세력들, 그러니까 금융 패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 세력이 가장 독점화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썼던 사실은 수단이 규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게끔 해놓는 거죠. KYC 등등 그 자기 신분 인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금융사들이 아니면 자기 신분 인증을 못하게끔 하니까 사실은 빅테크들이 그 금융시장에 발을 담글 수 없는 그 진입장벽이 됐던 거죠. 이 규제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로비를 합법적으로 하고 국회와 미국 행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나와바리에 다른 그 경쟁자들이 침범할 수 없게 이제 그 장벽을 쌓아놓은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그리고 그 데이터로 이 규제 프레임을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경쟁자들이 이 규제 프레임을 뚫어야 경쟁을 하니까 지금은 막대한 자금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업체들이 다른 영역에서 금융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는 이 규제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을 그 움직이는 힘은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 친구들한테 들은 대로 또는 부모님한테 들은 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어떤 선의 그리고 순진한 발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팩트의 조각들로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의 악의 그리고 의도
그리고 이런 조정하는 움직임들을 들키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이건 비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팩트들만 가지고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팩트만으로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선의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기부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확실한 팩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를 추론을 통해서 읽는 거,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그 정보들의 행간에 숨어 있는 그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의 생존 매뉴얼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덤불 속에 호랑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덤불이 바스락거릴 때에는 그것이 호랑이라는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호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스락 소리가 호랑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면 일단 내가 총을 방아쇠를 장전하거나 아니면 총을 장전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새양쥐라거나 그냥 바람에 풀숲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그냥 그 장전하는 어떤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뛸 때 들었던 그 에너지 정도를 소비한 걸로 끝나겠죠.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그걸 호랑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호랑이한테 잡혀먹힌다면 그거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수를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호랑이라고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게 나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뒤에서 시장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손들을 일단 호랑이라고 판단하고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워렌 버핏과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누가 있을까요? 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사실은 월가의 패밀리들입니다. 이 패밀리들의 어떤 발언과 그 발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일단 호랑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투자에서 어떤 생존과 수익을 내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냥 클릭하는데 손가락 힘을 좀 더 들인 정도의 에너지를 낭비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판단이 맞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단지 팩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훨씬 더 큰 모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무모한 용기를 발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